그러니까 인플레 압력도 이제 슬슬 약간 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 이제는 장에 어떤 변곡점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신규 고용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뭐 사실 2월 달에도 30만 건이 넘으면서 신규 고용이 계속 좋았어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업률도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고용이 생기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인플레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전년비 인건비 상승률을 이렇게 보면 시간당 평균 임금을 보면 원래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한 3.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한참 올라가서 뭐 7%까지 올라갔고 6%, 뭐 5% 이렇게 쭉 진정되다가 지금은 한 뭐 다시 4.4% 정도까지 진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플레가 약간 좀 그래도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뭐 이게 생각보다 빨리 가지 않는다, 진정되지 않는다, 뭐 그런 건데 인플레라는 게 다 레깅되는 지연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근데 방향성은 잡았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월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SVB가 파산 단계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가 올라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마 도산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를 나는 어떤 이 경제 한 가운데서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기관까지 망하게 한 그런 사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수익률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무분별하게 했던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를 방치했다가는 조금 더 큰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2008년 이후에 이 경제가 이런 어떤 이 파이낸셜 리스크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불을 끄는 그런 훈련은 아주 잘 돼 있어요. 지금 파월이 그동안 자기가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 이 인플레를 촉발시켰던 거는 코로나와 전쟁이 야기시켰던 그런 어떤 공급망과 어떤 생계비 뭐 상승,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가 직접 통제할 수 없으니까 결국 금리를 올려서 수요라도 잡자, 그러니까 엄한 데서 이제 잡은 거죠. 근데 이러한 툴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나올 때까지. 근데 부작용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도 이제 슬슬 약간 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 이제는 장에 어떤 변곡점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오히려. 지금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레포트 나온 거 보면 동결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그 시나리오가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금리 상승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피봇, 그러니까 금리를 하락으로 반전시키는 그런 시기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올 거라고 예상했던 게 아마 그 고금리로 인해서 못 버티는 뭐 한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금융기관들, 부실 금융기관들 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정책 당국의 어떤 스탠스도 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딱 3년 전, 2년 전에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리마인드에서 봤는데 거기서 금리를 많이 올리면 은행이 망해버린다. 네. 은행이 망하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데 페드가 그걸 좌시할까요? 라고 딱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근데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기 시작하는데 인플레가 다시 튀어오르면은 네. 파월이 고민이 엄청 깊어지고 그 연준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인플레가 진정되어 가는 그런 궤적만 보여도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플레 야기시켰던 게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뭐 곡물 같은 생필품 가격들,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이제 더 인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해소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인플레가 불거질 뭐 그런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진정되어 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 이 정치인들은 표를 읽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금 뭐 극단적인 어떤 그런 수단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가급적이면은 금리라도 올려서 좀
좀 수요를 억제하려는 욕심이 있었지만 그조차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연준은 항상 2% 타겟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그거를 혹시 조정해 버릴까요?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2%까지 가려면 한번 엄청 드라마틱하게 빠져야 할 텐데. 그 궁극적으로는 뭐 아주 장기 지속적으로 보면 2%가 맞아요. 네. 타겟이. 네. 다만 이어로 봤을 때는 그 연 2%라는 게 조금 늦게 올 수 있겠지만 지연될 수 있겠지만 먼스를 보지 않습니까? 전월비로 보면 오히려 생각보다 급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먼저 올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 더 이상 인플레가 그렇게 큰 시장에 고민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실버게이트라는 은행도 파산했고 시그니처 뱅크도 파산했고 네, 네. 중소기업들은 그냥 줄줄이 다 무너지네요. 근데 중소형 뭐 저기 은행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은행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좀 커다란 그런 은행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연기금조차도 결국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 열중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수익률이라는 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가지고는 고객한테 약속했던 돈들을 못 줬으니까 이제 결국은 하이리스크 리턴을 많이 했었을 거고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작용이 있긴 있었죠. 무분별한 어떤 리스크 테이킹. 서머스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수능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금리가 낮으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스타트업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난 10년 동안 스타트업들을 가동시켜 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올려가면서 어떤 그 패러다임을 깨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를 올리면서 이분들의 어떤 스탠스가 바뀌었나? 뭐 이런 의문을 많이 들었는데, 예, 이제는 그런 어떤 불장난을 하는 것도 거의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